사실 알 텐데요. 부부로서 함께 몰라요. 살았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담하시면서 최대한 이혼을 말리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통해서 합하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걸음만 변화해도 우리의 관계는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향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더 큰 지옥으로 서로를 밀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속적인 폭력이에요. 이 지속적인 폭력은 어떤 분들은 네가 조금만 참아 본인이 맞아 보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정말 실수를 했어. 정말 당신을 뺨을 때렸어. 아니면 밀쳤어. 손이 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전 이거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빠르게 용서하죠. 두 번째 폭력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간을 보는 행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너무 빠른 용서는 값싼 용서다. 이런 값싼 용서는 반드시 이어지는 또 다른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큰 폭력으로 두 번째 간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번 때리고 이 폭력은 또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밀었는데 그 다음에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온몸을 구타하고 그 밖에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둔감해져요. 상대방의 몸부림에 대해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사람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간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이건 멈춰야 돼요. 이거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든. 네네. 어떤 이유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상대가 흩어져야 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폭력은 신고해야 돼요. 이건 범죄입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각한 중독이에요. 중독은 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게 알코올이 됐건 도박이 됐건 그게 마약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수많은 중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독자들은 주변에서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중독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이 알코올을 계속 사다 주고 또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갈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돌봄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독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돌보는 자가 중독자예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독인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타인을 위해서만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관계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중독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돌보는 이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고 선한 사람이지만 이 역시 중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상호 공동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의존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서로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각자 다른 지옥에 살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은 멈춰야 됩니다. 방송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부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구의 관계가 얽혀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라든가 또 장모와의 장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중재를 잘해야지. 가운데서 아들이 혹은 딸이 중재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중재 어려워요. 중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이 감정의 골과 이 서로 간의 정서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와 신념의 차이들을 누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남과 남을 중재하기도 힘든데 식구와 식구를 중재하는 거죠. 그럼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이 관계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고부 갈등이 있을 땐 남편에게 아내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인생의 뭐 아니면 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해요. 또 장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장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딸이 이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은 집은 제일 먼저 떨어져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져 살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를 선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뵙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을 뵙거나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거나 어떤 관계든지 간에 세대 간의 관계를 만들
만들어갈 때에는 이런 갈등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계를 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년에 이분들을 찾아뵐 때 몇 번은 어떻게 가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아예 부부간의 합을 정하고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렇죠.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또 다른 분하고의 경계를 긋는 과정이거든요. 그 경계에는 합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빡빡한 경계는 안 돼요. 이거는 경계가 너무 빡빡하면 지킬 수 없는 경계가 되고요. 너무 흐물거리는 경계는 또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당사자, 곧 배우자를 좀 배려하지만 비율로 치자면 뭐 8대2. 내 배우자가 8, 부모님은 2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렇게 중재가 어려운 이유는 중재자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중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중개료라는 걸 받겠어요. 그렇죠. 중개료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양쪽에 수요가 있어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개료가 좀 비쌉니까? 그런데 사이에서 중개료도 안 받으면서 조율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개사들은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중개사로서 시험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관계 속에 시달리는 자로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 사실 조금 만남을 더디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를 선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게 이 사람이 완결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스스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다 빠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무료 상담이 이어지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지자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상담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그 관련된 해당하는 상담들을 워낙에 많이 해서 자료도 굉장히 파일링이 많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준비가 됐어요. 마치 오늘 내가 상담받으러 갔는데 나를 위해 준비된 자처럼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사전에 예약하시고 인프라를 기꺼이 활용하셔서 전문가, 나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취약점까지 알아채서 이 부분이 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나, 또 이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애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중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시면 안 되니까 식구와 식구 간에 빨간불이 예상된다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은 비결 뭐 이런 걸 말씀하실 만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 많이 해보고 동시에 상담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좋은 부부들은 몇 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사이좋은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개별 인격으로 봐줘요. 너는 나와 하나인 짝으로서가 아니고요. 그는 그로서, 그녀는 그노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립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부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나란히 가는 자죠. 그래서 각자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는 따로 또 가치죠. 사실 우리가 예부터 일심동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매몰돼 있는 감이 있어요. 이심이체예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 사람이 완전히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이게 사랑의 결합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부부들은 대부분 불행감을 느낍니다. 너무 매몰되거나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어느 정도 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배우자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때로는 어떤 것을 조율해 줄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존중감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결혼 생활 좋다 말하는 분들은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배우자 욕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뭐 동창회 가거나 아니면 여인들 모임 혹은 남편들 모임에 가끔 이렇게 서로들 끼어서 가다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중 8구 다투고 싸우고 이혼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모임에 모였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아니 너무나도 은밀하고 내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은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발가벗기듯이 너무나 그것도 막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아내가 뭐 뭘 안 해준다느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너무 싫지만 상상도 되는 거예요. 그건 배우자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정말 모욕감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놀랍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와서는 배우자를 예뻐해줘요. 또 배우자를 챙겨요. 아껴주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 너무 행복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어떨 땐 내가 정말 많이 배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나의 정말 큰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이 막 아유 이거 뭐야 여기서 지금 뭐야 사랑 고백하는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부를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괜찮은 관계를 고백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다른 부부들도 배워요. 겉으로는 아니 그런 말을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죠. 심지어는 그것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각자 생활이 꼭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24시간 들러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피부 같아서 계속 들러붙어 있으면 진물이 나요. 환기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보통 부부들 24시간 함께 있는 부부들에게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나가 계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각자 떨어지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일종의 환기도 되고 그립기도 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나의 일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내가 다른 모임을 가요. 아내가 무슨 학습 공간을 가요. 아내는 아내의 취미 생활을 해요.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걸 남편이 막지 않아요. 대신 아내는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일종의 루틴처럼 일상이 되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온다는 걸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한 집은 잘 살아요. 이 예측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예견할, 그래서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나도 즐기지만 내 배우자에게 안심을 주게 하는 행위예요. 좋은 부부들은 불안을 낮춰요. 상대가 의심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알려주어서 이 사람에게 대비하게끔 하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사실 이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호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참고로 귀염둥이라고. 네.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귀염이. 그런데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제 남편을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그런데 요새 부부들 제가 정말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을 너무 많이 해. 말할 수 없이 욕을 많이 하고요. 추워도 욕이 들어가기 춥고 더워도 욕이 들어가기 더워요. 이 얘기는 참 서로에게 이 집은 욕이 통용되는구나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존재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야,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너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라. 아빠 같은 남자 없다. 엄마 같은 그런 여인 없다. 엄마 아버지 같이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아이들 존재 앞에서 아주 높고 고양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최고의 부부예요. 이런 요소들을 어떤 부부는 한 가지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2가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부부다.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엑설런트다.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면 베스트다. 그 이상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제가 볼 땐 그 집이 천국이다. 서로 존중하는 부부, 상대방의 험담을 하지 않는 부부,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생활을 아껴주고 존중하는 부부, 그리고 서로 욕을 하지 않는 부부,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높여주는 부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부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꼭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바로 네. 농담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랑 결혼해서 지금 46년째 함께 연인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46년째라고 하면 네. 다른 분들이 지금 한 90쯤 되신 줄 알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각자의 생활 영역을 존중해요. 그래서 제일 이해 못하는 거, 나 남편에게 허락받을게, 나 아내에게 허락받을게, 이런 거 없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 가기로 했어, 누구누구랑 갔다 올게, 그럼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의 일정을 캐묻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얘기해요. 나 내일은 9시 반에 들어와. 나 내일은 책과삼 녹화 있어. 서로의 일정을 공유는 해요. 내일 귀가 예정 시간 얘기해주고, 집에 들어갈 때 몇 시쯤 도착 예정, 뭐 이런 거 문자 해주고. 이게 전형적인 좋은 부부들의 특성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에 따라서 나의 삶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언제쯤 어디 있겠구나 안심이 되죠. 언제쯤 들어오겠구나. 그럼 나의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알려줌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알려주면서 그녀에게 안심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분명한 건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어요. 그 맹점은 뭐냐면 사람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약간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겉은 굉장히 멀쩡한데 안쪽에는 약간 공허함 같은 거를
맞는 부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이 딱딱딱 맞는 부부들 중에는 몸의 합이 또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부로서의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이 간절함이나 뜨거움은 또 없는 집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간절함 없어도 살아요. 뜨거움 없어도 살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육각형은 없고 그 중에 하나, 뭐 그 중에 두 개가 행복하면 또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일상의 대화는 그렇지만 어쨌든 부부가 함께 꼭 여행을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계절에 한 번씩은 짧은 여행,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긴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가보면 일단 24시간 함께 있게 되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여행 가서도 저희는 대단한 거 하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자동차 빌려서 소도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들면 머물고 충분히 누렸으면 다음으로 떠나고 뭐 일정에 쫓기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뭐 또 대단한 관광지 막 구경하러 길을 쓰고 다니지도 않고 어느 때는 그냥 시내 바닷가에 앉아서 한 4시간 5시간 사람 구경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인데 잘 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스스로 괜찮다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행복해요. 네. 그만하면 됐고요. 그리고 또 아니 남이 뭐라 그러거나 간에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다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오르가즘으로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오르가즘이 아니에요. 막 짜릿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별일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 부부들이 서로에게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이를테면 아마 요청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이런 거야. 나는 화가 났을 때 난 이렇게 해줘. 이게 바로 발작 버튼하고 안심 버튼이에요. 둘 이상의 관계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 때로는 수직 관계, 때로는 수평 관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생겨나면 이때는 조금 더 3차원적인 입체적인 관계가 되고요. 근데 모든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관계 안에는 다 두 개의 버튼이 발생해요. 어느 누구 사이에든. 그게 하나가 발작 버튼, 또 하나가 안심 버튼이에요. 발작 버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이 말 들으면 난 정말 돌아버려. 일종의 분노 방아쇠 같은 그렇죠. 거죠. 트리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행동 나 완전히 뚜껑 열려. 난 정말 미추어 버리겠어. 이거 다 우리의 발작 버튼인데 재밌는 게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부부들의 핵심은 뭐냐면 발작 버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부부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발작 버튼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누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 텐데요. 부부로서 함께 몰라요. 살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동사라서 계속 변해요. 힘든 게 달라져요. 이거 전혀 모르고 하나만 있다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거나 혹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난 얘가 이 말을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말이야. 나는 당신이 이 행동이 싫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니야. 이런 경우가 상담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발작 버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죠. 그거 싸우는 이유가 발작 버튼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엔 알고 누르죠. 알고도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굳이 그런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알려주고 물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거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요. 난 이 말이 참 힘들더라. 난 이 행동이 참 고통스럽더라. 알려주시고 대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행동도 딱 정지 화면에 그 환경 속에 바로 그 행동 이렇게 제한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그래야 이 사람도 이걸 알아듣고 알아채고 조심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그래도 3개월은 줘야 돼요. 잘하도록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조금 좋아지면 노력하는 걸 보면 칭찬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싫어하는 네 행동을 네가 고쳐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내 행동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알려주고 동시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볼 때 상상 말고 질문해야 돼요. 대부분 안다고 착각해요. 상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내가 너를 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면 그렇게 삽니까? 알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안다는 건 오히려 상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망상에 가깝고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상 말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어때? 당신은 어떤 말이 힘들어? 어떤 행동이 많이 고통스러워? 내가 한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줄여볼게. 알려줘. 그러면 나는 내 거 알려주고 상대방의 걸 물어보면 서로 간에 덜 누르겠죠. 노력하겠죠. 이 물어보는 질문만으로도 배려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이혼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투면 다 해요. 다투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혼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이럴 때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 이 사람이 나에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방치하더라. 문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행동 이후의 태도. 그럼요. 풀어주려는 그 노력, 또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실현,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파트너로서 이렇게 나를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전멸, 곧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결혼관계가 끝났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발작 버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심 버튼 아는 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저와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희도 가끔 다투죠. 네. 다투면 저희 남편은 제가 화가 났을 때 저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를 데리고 식당을 가요. 일단 먹여요. 약간 서먹한데도. 상관없어요. 예. 전 또 안 먹는다고 하지만 먹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또 네. 풀려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음식으로 풀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물어봤죠. 여보, 자기야, 우리가 다투었을 때나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를 그냥 조금 놔두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놔둘까?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래요. 당신이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이건 뭐냐면 우린 규칙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좋은 규칙을 가진 집은 좋은 구조를 만들고 좋은 구조를 만든 집은 결국 좋은 고백을 해요. 나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구조를 만들고 나쁜 구조 끝에 나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부부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 발작 버튼과 이 안심 버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건 뭐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가끔 물어봐 주면서 이 사람의 변화도 읽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좋은 부부 또 괜찮은 부부들 또 이혼을 하지 않고 더 괜찮은 선택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이틀만 그냥 놔둬줘 하는 건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힘든데 어디론가 잠시 머물고 싶은. 근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방어 기제를 기다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나랑 얘기해서 풀어. 당장. 당장 풀어. 이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알고 그 방어 기제를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겠군요. 물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부가 다투는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바로 풀고 싶고 그쵸.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사흘 기다리고. 시간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할 때 처음에 모르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헛발짓을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갔는데 약속이 어그러졌다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규칙,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알려주면서 이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율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 속도의 차이를 서로 알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죠. 이것만 해도 훨씬 더 안심이 되죠. 보통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되겠네요. 아니요. 내 거 먼저 알려줘야죠. 내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줄게. 너도 네 마음을 알려줘. 그렇죠. 이런 단계. 근데 이런 거 할 때 많은 부부들이 20곡에 많이 해요. 맞춰봐. 그래요. 근데 20곡이 다 틀려요. 네네. 맞출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주관식, 객관식도 안 돼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안 되고요. 그냥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금방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안 하니까 상담 현장에 저를 만나러 오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과 공간과 고통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제서야 거기서 서로의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이 규칙을 천천히 수행해 가면서 서로를 그때서야 서로의 참맛을, 참 기쁨을, 그 다음에 안심을 또 예측을 거기서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 집 괜찮구나. 우리 집도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방식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문제 있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표정이 착 풀리는 걸 보면서 사실 저 부부가 한 일은 진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하는 솔루션이 대단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와요. 저희는 질문만 하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들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로 저희가 한두 가지 얹을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는 답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내 앞에 있는 거울만 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인생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망의 방법을 상담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담하는 사람도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이 집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토리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정리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일종의 조망 능력하고 연결되고 이걸 우리는 객관화라고 부르죠. 상담사가 우리 부부 머리 위에 드론을 띄워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역시 좋네요. 네, 네. 드론. 네. 그래서 우리 부부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스스로 답을 찾는다. 가끔 교수님 상담해 주시는 거 보면 부부의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봐서 그 핵심 원인을 판단해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가 알 법도 한데 서로 모른 척 했거나 모르고 있었던 경우, 알게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는 바로 앞에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세월은 우리 가운데 사실 가장 밝게 보여야 될 것을 가장 어둡게, 가장 마지막 후순위로 발견하게 하는 이런 약간 안타까운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투는 부부들은 보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순서에서 밀리고 싶지 않은 자기 돌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기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고 이런 순위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랑은 경쟁하면 둘 다 끝장나요. 그래서 두 존재, 두 사람 그리고 이 값진 삶을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 너와 나 사이 경쟁을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이거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상담사들이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원했던 이 지점이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했던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눈을 씻기는 과정이다. 그건 구조를 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주로 구조를 많이 봅니다. 네. 그 구조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 배우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본다는 건 이렇게 조망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요. 구조를 안 보면 여러고만 보고 살았던 그렇죠. 거죠. 심지어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시네요.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이신 걸.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말에 옆에 보면 이렇게 주변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을 가려놓죠. 눈 가리게 해놓죠. 서로에게 이 눈 가리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앞 말고 더 넓은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제 보게끔 하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부부들은 어느 한쪽이 혹은 번갈아가면서 살짝 양보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대단한 양보를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양보도 있고 알고 하는 양보도 있는데요. 알고 하는 양보가 진짜 위대한 양보예요. 왜냐하면 알고 하는 건 하기 어렵거든요. 알고 해야 된다는 건 나의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빈 공간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손님이 왔을 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생을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부의 핵심은 내가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보를 알아봐 줘요. 양보를 인정해 줘요. 양보를 고마워해요. 양보를 기억해요. 양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양시켜요. 고귀하게 만들고 양보를 기꺼이 한 자의 그 희생과 아름다움을 기억해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양보를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연극하라고 얘기해요.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해야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꽤 길죠. 근데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연기는 끝난 거예요. 연기가 아니죠. 이건 날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반지, 모든 액세서리는 다 가공이 돼 있습니다. 가공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가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공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가공은 아파요. 가공은 힘듭니다. 깎아야지. 그럼요. 깎아내야 되고 갈아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건 내가 너를 깎는 건 괜찮은데 내가 깎이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양보의 지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때로는 이 원석이 갈리는 지점이라고도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것을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린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랑은 저는 엄청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취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거 하나 내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안 돼요. 대신 내 배우자가 진짜 고마운 수준이고 이 부부가 잘 되는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만큼 내어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요만큼 날 내어준 거야.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이만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거밖에 안 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만큼 내줬지. 고마워. 아, 고맙죠. 난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속으로는 좀 더 내놓지 할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연기를 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서로 선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은 제자보다 더 시선이 넓어야 되고요. 선생은 제자보다 상대를 더 품어줘야 되고요. 선생은 제자보다 상대를 더 많이 용서해야 돼요. 이런 상호 선생 개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라는 게 누구는 종재기예요. 누구는 넓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발생할 때 보면 이게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근데 개인 인격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개인 인격의 문제라면 이 인격을 조금 더 수양해야 되는 거고요. 관계의 문제라면 관계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맞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연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는 연기에 달려있다. 연기에 따라 상대방도 배역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로미오 하면 넌 줄리엣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혹자는 연기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배우가 연기할 때 얼마나 진심인데요. 그러면 메소드 연기, 마음을 다해서 연기하는 심지어 거예요. 연기하다 사랑에 빠져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60은 연기다. 원래 8알까지 갈까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우리의 삶이 너무 그렇죠. 각박하니까요. 제가 볼 땐 60%는 아니 연기가 별겁니까? 오늘 굉장히 인물 좋아 보이세요. 네. 너무 깔끔하시네요. 대충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요. 별로 안 뚱뚱하시네. 이런 거는 아니죠. 네. 근데 분명한 건 내 배우자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곧 연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신조가 생방일치, 생활과 방송이 일치한다. 그래서 출연자에게 대하듯 집에 가서 아내에게 대한다. 인생 피곤하시겠어요? 열심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도 부부관계가 참 좋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주변에 보면 정말 부러운 부부들이 있죠. 어떻게 이 부부는 이렇게 잘 지내나. 그 부부도 싸워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다 이야기할 때는 싸움의 모습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싸움도 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고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죽겠네 살겠네 저 사람이 나중에 저 인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저 사람하고 사는 동안에 이게 참 좋았어. 애 아빠가 이거는 참 잘해. 애 엄마가 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아. 이런 얘기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좋은 부부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랑 피를 같이 나눈 내 가족의 장단점도 눈에 보이고 특별히 그 장단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저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악조건 속에서도 삶을 건강하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좋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좋은 해석력을 제가 아까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우리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좋은 해석들 중에는 제일 먼저 이분들은 상대방과 불행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불행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 이 불행감에 대해서 가능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부부들은 불행이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상처는 원래 이렇게 고름처럼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뿔뚝뿔뚝 올라오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참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뭘 참는 거냐면 고통을 참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올라오는 부정적 사건에 내 입을 통해서 발화되는 것을 자꾸 이를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방하고 경계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남편, 이게 아내, 서로 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잘 알고 있어서 특히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말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일명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망신을 주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간에 속상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이걸 지켜내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 네 아빠가, 야, 네 엄마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혼에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이혼에는 정말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거라 가지고 이혼이란 말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결국 그 소원을 이루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결국 뭐냐면 각각 부부들이 서로 간에 자기 인격도 있고요. 타인의 존재도 존중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결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를 알아요.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가진 애를 쓰는 거죠. 그 경계는 부부간에 넘지 말아야 될 것,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외부와 내부 사이의 경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걸 건드리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참기도 하는 부부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는 분들 특징 같은 것들도 있나요? 되게 싸움이 너무 잦은 분들은 보면 몇 가지 패턴들이 보여요. 아, 패턴이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쪽 집안이 무지하게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렸을 때의 그 다툼의 관계도 결국 관계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참지 않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명 대상관계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게 더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학습이 되니까 이런 일련의 가정사,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좀 성정이 달라요. 성정. 이 성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좀 더딘 사람이 있는데 성마른 사람들, 곧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화도 빨리 내고 화도 많이 내요. 그리고 빨리 식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볼 땐 우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양태, 곧 부부간의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주 싸우게 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 간에 자존심이 강한 부부들이 있어요. 지면 죽는 줄 알고 정말 사과하는 거를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꺼이 비난하고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또 신혼부부 때 많이 싸우는 부부들은 나중에도 많이 싸워요. 근데 신혼부부 때 많이 싸웠지만 나중에 안 싸우는 부부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싸움만 하는 부부가 있고요. 싸움 다음에 방법을 발견하는 부부가 있어요. 싸움만 하는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고 또 늙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고,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부부들은 그 싸움이 점점 잦아지는 거거든요. 또 이어지는 네 번째가 바로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계속 이어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단점을 건드리고 약점을 건드리고 거의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자극하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간에 화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들은 배우면 돼요. 화해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서로 간에도 잘 못 배우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화해의 기술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많이 알려고 하시는데 대화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해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말을 할 때 혹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화가 많이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서로 간에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 규칙이 선명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부분은 그 이전만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다툼도 줄어들고요. 또 화해도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툼 끝엔 불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불신이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각각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 생각하고 둘이 싸운 다음에 알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담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게 그랬구나 이거 받으려고 상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구조 속에서 싸우는가. 보통 싸움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다시금 재편이 되면 우리는 안 싸우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담을 할 때 공감받으러 많이 가시는데 공감만이 답은 아니에요. 참 부부관계가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감정이 달랐을 때 상대방과 조율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조율점까지 합의점까지 잘 가기 위한 일종의 좋은 소통 기술 같은 것 이런 건 또 없을까요? 일단 결론 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게 회의가 아니에요. 인생은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꿀 떨어지는 부부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보면 사랑한다 말보다 괜찮아란 말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상대방의 실수마저도 내가 그의 삶에서 그냥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수용의 보재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단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전 이런 말씀 드려요. 예뻐해줘야 돼요. 부부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예뻐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은 다 예뻐하지만 배우자한테 아유 예뻐, 아우 예뻐, 아 어쩜 이렇게 예뻐, 오빠 진짜 멋있지, 아 니네 엄마 정말 멋지지, 너무 예쁘지, 엄마는 정말 사랑스러워, 아빠는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꽃으로 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아니 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부들이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를 예뻐해줘요. 이런 부부들은 정말 놀랍게 평생 잘 살고요. 아이들도 그 부모를 사랑해요. 이건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랑이 어떻게 또 다른 관계를 꽃피우게 만드는지를 역사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간의 켜를 가면서 우리 집안이 꽃밭이 되는 이유는 존재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부부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착각에서 깨야 돼요. 그 상대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미화하고 일종의 약간 거의 망상에 가깝게 이 사람을 약간 크게 과대해서 내가 해석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못 본 부분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잘못 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상호 간에.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도끼를 내가 잘못 휘두른 건 아닌가. 내 도끼로 내 발등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건 도끼를 다른 나무를 베는 데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건 오히려 나였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인생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오해한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완벽하길 바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착각을 당한 사람이 문제겠어요? 착각을 한 사람이 문제겠어요? 한 사람의 문제죠. 한 사람이 문제겠죠.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와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다 싶을 때는 내 탓이다 이걸 떠나서 일단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한 번쯤은 자기의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성찰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수많은 비난으로 나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비난의 쪼라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고 불신하는 자의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쫙 오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이런 특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다 하는 얘기예요. 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죠? 상담자가 하는 얘기는 들리는데 내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들리는 공간으로 오시면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하는 얘기는 들리는데 내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나에게 안 들려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 관계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은 건데 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뭘 해야 되냐면 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조망을 해야지 그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조망을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이거나 혹은 제3자로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옥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거기가 지옥이 맞아요. 다만 지옥이라는 파티에 들어간 거일 뿐이다. 더 큰 세계 속에 나는 지금 지옥을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나오면 어쩌면 여기는 지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지옥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지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지옥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는 부부끼리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무료 상담 받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서 우리라고 하는 부부의 그림 제3인칭이 돼서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생각보다 우리는 길을 빨리 찾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가장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남편, 배우자
흉보는 거 가장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삼각관계라고 불러요. 삼각구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워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막 울어. 큰애를 붙잡고 야 엄마가 이렇게 속상했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너 엄마가 네 심정을 알기나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엄마의 눈물을 본 이 아이는 엄마 편에 서겠죠. 그러면서 전혀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아이가 이 관계 속에 등장을 해서 때로는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편을 먹고 아버지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걸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패턴을 만들어내면 죽을 때까지 패턴이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런 흉을 대신 보게 된다. 이런 자기합리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남편도 자식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혼낸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모로서의 어머니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부부가 싸우다 보면 진짜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쵸. 또 애들은 귀가 밝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부 싸움을 할 땐 때로는 막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관계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들의 핵심은 뭐냐면 다툼은 공개적으로 하고 화해는 둘이 한다는 거예요. 뭐 잠자리를 통해서 하든 뭘로 하든 뒤에서 쏙닥거리면서 화해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집은 싸우는 집으로만 알고 화해하는 거는 모르는 집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행감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 집은 불행하구나. 불안감도 있고. 그렇죠. 우리 집은 늘 싸우는구나. 부부가 당연히 싸우면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이들도 판단을 하고 부모가 헤어진다면 본인들은 버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유기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이미 유기 경험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혼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랑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생존 투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좋은 부부들이 어떤 부분가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안 싸우는 부부예요. 우리가 그럼 이 문제 생겼는데 그럼 회피를 계속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회피하세요. 회피를 한 다음에 약간 한뜸 좀 쉬고 나면 김이 조금 빠지고 나면 다시금 화해 혹은 대화의 기회가 생겨나는데 폭발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서로도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반복적으로 그 울림이 남고 내 몸에 상흔이 남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처는 끝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회피형 부부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앞에 싸우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리고 내가 폭력적인 양상이 좀 있다 싶을 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주 심한 폭력성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툼을 했다면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런 일로 싸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화해를 했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 우리도 니네 앞에서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우리도 애쓸 거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다툼도 있지만 우리가 화해도 할 수 있고 화해를 또 하는 부부라는 것, 또 화해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잘 안 들어요. 두 번째,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행복한 부부들은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반면에 진짜 극단적으로 싸우는 부부들,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일단 잘 듣지도 않지만 또 잘못 들은 데다가 잘못 들은 걸 자기 마음대로 곡해를 해요. 싸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싸우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이야기, 내 파트너의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잠깐만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가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을 잘 그렇게 가릴 것 같으면 탄사를 하세요. 오히려 부부라는 건 뭐냐면 알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이만큼 이해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전 이런 얘기를 해요. 30%는 들어라. 20%는 말해라. 그리고 50%는 고개만 끄덕여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못 듣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그 지점이 50%인 거예요. 전체 100% 중에 20%는 내 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5대5가 아니에요.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혼해예요.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혼은 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불러요.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대신에 이혼을 다음 생에도 안 할 것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피드백이 어쩌면 사랑해보다 훨씬 더 이 부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악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감을 주는 단어가 바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런 단어인 거죠. 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다면 보통 보면 네가 퍽이나 이런 말 있죠.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얘기를 가능한 자주 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옮아요. 불행한 사람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행이 옮아요. 참 이상해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차이점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식들 때문에 많이 싸워요. 특별히 자식의 교육 또 미래 진로나 향방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니까 아이들의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싸울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되게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토론을 했다. 다만 토론의 방식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토론의 방식이라는 게 조금 말의 차이에 의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들먹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문을 들먹인다든지 상대의 지능을 들먹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미래와는 무관한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논외의 것은 건드리지 말 것 꼭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년 시기에 이혼의 주제가 되는 게 외도예요. 요새는 왜 이렇게 외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가 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좀 굉장히 부부간에도 무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와이프는 하나뿐이에요. 허즈번드, 남편은 하나뿐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는 동료일 뿐이에요. 절대 거기에 아내, 남편 이런 이야기가 붙을 수 없어요. 호칭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오피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와이프, 허즈번드의 개념이에요. 전 이건 전적으로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외도를 마치 훈장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습관적 외도는 말입니다. 정신병이에요. 한번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미쳤었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걸 이제 보다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도덕적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값싼 용서는 가장 빠른 두 번째 외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도 받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치유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두 번째 외도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SNS를 통해서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요새 DM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흔하게 이런 외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 외도는 정서적 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 사람들과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거 굉장히 부정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배우자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단순히 카톡을 봤어, 어떤 SNS를 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발생하는 수많은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상상의 세계는 다 지옥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지옥이에요. 이걸 내 배우자에게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내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순간이 다 지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옥으로 몰아붙였다는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년의 이혼이 그렇게 아이들의 문제 또 외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면 세 번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요새는 이혼의 주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건데 배우자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기도 하고 좀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1은 다 공황을 한 번쯤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가 파기되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쩔쩔매고 내가 늘 이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에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내 인생은 왜 지지하거나 혹은 치료하는데 평생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충분한 돌봄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돌봄이 부족해서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혼으로 치닫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중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조금 더 돌보는 시간을 오래 견뎌주자. 그리고 그게 함께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자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들의 이혼의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돈 문제 때문에 특별히 중년들이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40대, 50대 가장 왕성하게 애들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두 번째 입사, 세 번째 입사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이에요. 그럼 이런 경제적인 타격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최근에 이혼 상담을 해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공과금을 못 내, 아이들이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병원비를 낼 수 없어,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돈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상담할 때도 돈 상담은 가장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취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내가 그래서 생활전세를 나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롭게 일을 하지 않던 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될 경우 몸에 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더군다나 여성들에게는 또 일자리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병까지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종의 중년에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가족을 후려치는 경우 결국 견디지 못했던 이 부부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중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결이 참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럼 조합 좋은 부부들이 따로 있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퍼즐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얼추 맞으면 그래서 모양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이걸 막 갈고 닦고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는 건데 갈리면 아프죠. 닦이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적게 갈리면서 이 조합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양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 양보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양보할 수준을 발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문제가 5가지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5가지를 다 양보하겠어요? 2개 양보하면 엄청나게 양보한 거예요. 하나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2개도 양보할 수 있어요. 2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5개도 양보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림의 순간이라는 게 미칠 듯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러한 기다림의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아닌 또 다른 타인과의 조우가 많아졌어요. 조금 더 참는 능력이 생겨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참는 능력을 조금 더 배우자에게 갖게 할 것인가. 보통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현실하고 내가 꿈꾸는 바하고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커서 그런 건데 이 차이가 큰 것들은 너무 크지만 않다면 하나만 좋아져도 이 부부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부부예요. 요걸 아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싸움의 원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좋아질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한 가지 고칠 것을 얘기한다면 내 스스로는 2가지 고칠 걸 찾아야 돼요. 너만 고치는 부부는 이번 생에는 못 살아요. 너가 한 가지, 그러면 나도 한 가지. 제안해서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비율은 또 비슷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힘든 무게만큼 나도 힘든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행복한 부부와 싸우는 부부는 정말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는 뭐냐면 행복의 비율과 다툼의 비율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되게 싸우는 부부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부는 아예 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부부들보다 우리가 많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A커플은 10번을 싸워. B커플은 2번을 싸워. 그런데 A커플은 자기네는 별로 안 싸우는 부부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이혼할 정도는 아니래요. 한 달에 2번 싸우는 부부는 우린 너무 많이 싸워서 우리는 이혼해야 되는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르죠. 집안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집도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 잘 안 싸우는 부부들은 중년에도 잘 안 싸우고요. 노년에도 잘 안 싸워요. 이 사람들은 참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지, 어느 시점에 잠잠해지는지, 어느 시점에 다시금 평정을 되찾고 내게 다가오는지 요 시간과 방법을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서 안아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시기가 특별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지 다른 시기엔 이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관찰력이 좋은 부부와 관찰력이 나쁜 부부가 어쩌면 세월이 지나가며 계속 싸우는 부부와 계속 싸우지 않는 부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부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좋아요. 그리고 잘 사는 부부들 있죠? 이런 선배 부부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잘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 존재를 되게 예뻐해줘요. 그냥 이렇게 볼 때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난 자기랑 결혼한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기뻐서도 하지만 립서비스처럼도 해요. 아, 니네 엄마는 최고야. 아, 니네 아빠 최고야. 아빠 진짜 멋있지 않냐? 항상 기준선을 지켜주는 거죠. 존중의 기준선을 지켜주면 놀라울 정도로 이 부부들은 잘 살더라. 이 부부들의 이 방법들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예술도 나오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 드리는 거, 첫 번째,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예쁘다 말해주셔야 돼요. 진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 존재를 예뻐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실이라서가 아니라요. 그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세 번째, 챙겨주고 자랑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 밖에 나가서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불러요.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자랑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부부 동반 모임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배우자도 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부들이 해야 될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왜 목소리 안 높아지겠어요? 목소리 높아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신다면 어쩌면 이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여러 핵심적인 이야기, 다툼만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부들도 새로운 인생의 꿀을, 새로운 사랑의 꿀을, 새로운 부부의 꿀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적인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50대 이상의 부부들을 보면 점점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관계에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성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쭉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부부는 정말 왕성하게 성관계를 하고요. 어떤 부부는 그냥 한 번 하고 애 생기고 그다음에 남은 생에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행한가? 부부 생활이 일단 다른 관계와 다른 점 중에 이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부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럼요. 너무 간절한 부부도 있고 한쪽만 간절한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냥 둘 다 관심 없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 기쁨이 별로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극히 일부 아닐까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섹스레스 부부들 많죠. 50대가 넘어가잖아요. 전반적인 성적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만경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면 성적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내가 반응이 없으니 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귀찮아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기는 해요.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우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우랑 성관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운동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이런 외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몸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성적인 기쁨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충만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도의 가능성은 또 많이 낮아지는 거고, 특별히 5060 지나면서 이때 외도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꼭 성관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기쁨과 아니면 어떤 이런 역동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또 서로 한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일도 20년 30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얼굴 쳐다보면 그게 그거고, 더군다나 점점 늙어가면 늙어갔지 더 예뻐지거나 잘생겨지진 않잖아요.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발기가 잘 안 되고 여성들도 실질적으로 심리적 발기도 잘 안 되지만 성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뭐 50, 60 넘어가면서 성관계는 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둘 다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너무 왕성한데 다른 한쪽은 좀 시들시들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 성 문제가 벌어지고 때로는 이게 뭐 외도 사건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고체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는 건 한쪽은 왕성한데 다른 쪽은 좀 별로 원치를 않아. 심지어 싫어해. 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여성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너무 성관계를 싫어해요. 그럼 남편이 계속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귀로 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충만감을 못 느끼니까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부부 사이에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날짜 정해놔요. 뭐 토요일에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싫어도 좀 이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신에 남편은 찝쩍거리면 안 돼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대신에 그때는 서로 거부하지 말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때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대체 공휴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날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켜가면 적어도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랑 약속을 지키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날 할 때에는 충분히 매너를 지켜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다음 날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지루성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배우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도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20분이 됐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2시간, 3시간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간의 일종의 약속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지켜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상담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켜져서 서로 간의 심리적인 신뢰감이 확보될 때까지 꾸준히 그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또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 변화를 조금씩 주어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이런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 간의 이런 정서적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셨을 테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성관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부와 이런 성관계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 부부가 있을 텐데 보셨을 때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더 신나게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몸에 대한 매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덜 건조하죠. 그렇지 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성관계가 더디더라도 굉장히 사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은 보통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몸을 터치를 좀 많이 해줘. 예쁘다 말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일종의 매너가 있는 거고 이 마음에 대한 일종의 애무 과정이 있는 거죠. 마음 애무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몸에 대한 애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예뻐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하면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간에 나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또 다른 간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에는 인생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관계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때로는 너무 넓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24시간 1년 내내 혹은 평생에 걸쳐서 늘 안전한 배우자는 없어요. 항상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지켜보고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지속적이고 왕성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이게 결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내내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일상의 둘만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뭐 부부 생활도 또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뒤로는 우리가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관계가 돼서 딱 틀이 잡히게 됩니다. 틀이 잡히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옛날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짬짬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간절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뭐 너무 왕성했고 그땐 또 젊었고 그러면서 뜨겁게 딱 타올랐다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다툼이 그 사이도 들어가요. 우리의 지루함과
부부가 우리의 이런 일상의 작고 큰 다툼, 또 일상 가사에 대한 작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또 다툼으로 한두 번씩 이어지면 관계가 확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사실 좀 줄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줄어드는, 또 더디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부부가 마음이 잘 맞을 때, 마음만 잘 맞으면 몸의 매칭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또 어떤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부들이 생겨나요. 부부싸움의 이제 양상인데, 아주 화끈한 부부들은 부부생활도 화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싸운 다음에 부부관계를 화끈하게 갖고 그 다음에 쫙 풀어지고, 마치 무슨 화끈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런 부부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성적 관계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가지고 그 부부싸움을 빌미로 해서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부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을 시작을 하고 부부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일단 부부의 성적 관심은 떨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생겨나면 실제 여성은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작동 모드가 달라져요, 몸이.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성욕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꼭 남자들은 성욕이 또 부릴 듯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타이밍이 안 맞는, 인생은 또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좋은 성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몸의 타이밍을 잘 알아채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또 남성들이 왜 강하게, 세게, 뭐 힘차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여성들한테는 맥히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 일종의 성에 대한 신화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성생활할 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요새 부부들이 이제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약간 관음적인 양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꾸 배우자의 몸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결혼에 살다 보면 여성들도 남성들도 몸이 볼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성적 매력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또 싫거든요. 왠지 어서 뭐 봤던 포르노에서 봤던 장면을 나한테 막 실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혹은 내가 봤던 포르노에 보니까 남자들이 뭐 힘있게 강하게 뭐 롱타임 이렇게 가는데 내 남편은 아무리 봐도 그 반대편에 서 있고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나눠야 돼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냐면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좋은지,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남편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빠르고 힘차게 간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딱 뭔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미 엔진이 식어버린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서로를 잘 알아가지고 매칭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가. 그러면 아내가 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아내는 요럴 때 또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요 직전까지 남편이 좀 이렇게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요 맞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요 맞아지는 요 타이밍이 비슷하면 이때 우리는 당신은 옥녀고 나는 병강세야. 그러면서 아주 몸에 환상적인 조합을 갖는 이런 커플이라고 서로 또 느끼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없어요. 성적인 것도 당연히 약간 식었다 싶을 때 다시 또 올라가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는 서로를 위한 이런 배려나 노력, 또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행복은 다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재미는 있을 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런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람마다 다 기쁨이 제각각이고요. 부부마다 서로하고 맞아가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냥 플라토닉 러브만 하고도 평생 살아가도 난 행복해 이럴 수 있고, 어떤 부부는 아니야, 우린 바디 투 바디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부마다 서로 간에 합의되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점을 찾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 합의점을 못 찾는 부부들이 조금은 힘든 부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성적인 관계가 왕성하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 부부간의 행복의 지점과 행복의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의 행복은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이게 좀 안 맞을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께 찾아오셔가지고 조율점을 찾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수평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극단적으로 딱 나눠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 지향하라 라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었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게 절대적이고 중요하지는 않으니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 그렇죠. 라는 쪽에 가까우신 건가요? 하시고 네. 하기 싫으면 뭐 안 하시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성적인 문제는 다툼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성적으로 별로 그렇게 동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안 맞는 부부이거나 혹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울림이 있네요. 이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역사죠. 네. 네네. 사실 여전한 거죠. 사실 여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 그리고 다루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이를테면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옛날에는 엄격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열쇠를 들고 있다가 눈 가리고 3년, 귀 가리고 3년, 입 가리고 3년 그렇게 3년을 맞고 그렇게 9년 지나고 나면 내 며느리다 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며느리에게 국간 열쇠를 주는 이런 방식이었고 사실상 며느리가 그 식구들하고 겸상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1차적이고 동시에 또 수직적인 관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사실상 마치 거리를 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역전의 관계도 일어나고 있죠. 요새 시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며느님 깨실까봐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 부엌에 가서 그릇 떨그럭거리지 않도록 아침을 준비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문화는 사실 옛날엔 상상도 못했죠. 시대는 그렇게 달라지고 세대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며느리 파워가 커졌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아들의 행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머지 부속품처럼 여인들의 인생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괄세하는 일명 부부간의 갈등 혹은 시어머니의 그런 딴지 이런 거 거의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내 아들이 이혼을 당할까봐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양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며느리들도 상대적으로 요 세대가 권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게 해주는 거 알겠는데 그건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은 다르다. 왜 우리는 명절에 가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전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가? 사면 어떻겠는가?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가 쪽에 있는 그 어른들의 제사를 내가 모셔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제시하는 새로운 며느리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과 또 권리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의 고부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서열은 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시어머니가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며느리에게 횡포를 부리던 시대는 다 끝났고요. 오히려 며느리의 권리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시어머니에게 전달되면서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약간 두려워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숨 쉬면서 아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느 한쪽의 희생과 양보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과 양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걸 다른 말로 전 규칙이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또 새로운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참 첫 번째 규칙 만드는 게 어려운 게 그전보다 규칙이 컸던 사람들은 규칙을 찢어내야 되는 거고요. 규칙이 적었던 사람들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새로운 기준을 갖는다는 게 새 가족에 들어와서 새 문화를 만든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우리랑 자주 만나는 게 힘들다. 저희는 이민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배려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희는 이제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는 같이 지내자. 이제 양가 부모 생일을 같이 하고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1년에 4번 만나는 거예요. 명절에 처가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건 저희 생각일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부부가 보내야 됩니다. 아 사실 그렇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6일 뭐 이렇게 이제 네, 가는 네, 거죠. 저희가 규칙을 제안하면 이 규칙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정말 땡큐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조율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은 가지고 있자. 이런 규칙이 서로 간에 합의가 좀 된다면 덜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이 손주를
키우고 육아를 함께한다 할 때에도 규칙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가족이 온다는 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다머라고 하는 학자가 지평의 융합이란 말을 쓰거든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C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평의 융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새로운 두 개의 그룹이 만나면 이런 지평은 갈등 끝에 열매로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머리를 부딪혀봐야 아프구나 라는 걸 아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기 머리 부딪히면 아프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일련의 작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서툴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새 가족도 동의를 하고 우리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덜 불편한 지점을 하나의 공동의 영역으로 갖는 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아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예언일을 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꺼이 며느라이가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고, 또 저희도 하든댁이 지역에 계셔서 명절 때는 지역에 내려가는 걸 우선으로 해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평소에 우리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융합에 있어서도 저희 집은 아들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세 식구에 새 식구가 들어와서 넷이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가족의 아들을 내놔서 또 다른 가족을 하나 만든다. 근데 그 가족과 우리 가족이 교집합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금 확인해야 할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한다고 왔는데 얼굴이 노래. 건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왔는데 또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는 결혼을 반대할 게 아니라 그럼 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마다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꿈은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기대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정말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왜 누구도 내 자식에게 마저도 꿈을 물어보지 않는데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플러스 하나 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겠니?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최고의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첫째, 딱 왔을 때 외모 평가 안 됩니다. 아유, 너 키가 작구나. 너 발이 하는 말로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성형했니? 아이고. 아니면 아우 너는 이거 발냄새가 나네. 사위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조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상대편 부모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집안에 이를테면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빈부. 우리보다 살림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집 만나면 땡큐죠. 고맙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때 내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빈과 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자마자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니? 우리가 명절에 하지 않는 그 대화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 하는 것처럼 맞벌이 할 거니? 애는 낳을 거니? 애 낳고 맞벌이는 계속 할 거니?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 또 자네는 지금 있는데 월급이 얼만가? 이직은 할 건가? 이런 많은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고 합의돼서 결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를 다루듯이 시작해야 하는 게 결혼생활이고 고부관계고 사돈관계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